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이죠. 한 주간의 안보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지금 가장 핫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안을 놓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미국과 치열한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정이 타결될 경우 국제 관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먼저 관련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대표단 회동 직후 영토 문제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던 러시아가 자신들의 협상력이 강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거둔 성과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도 균형 잡힌 현실 인식을 갖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영토 양보를 받아낼 때까지 공세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 뒤 미국 정부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 이른바 요새벨트를 핵심 쟁점으로 거론했습니다. What they're literally fighting over now is about 30 to 50 kilometer space in the 20% of the Donetsk region that remains. 도네츠크주 면적의 20% 정도인 미 점령지엔 그간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해온 요새들이 빼곡합니다. 특히 요새벨트는 미 점령진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수십 킬로미터 지역을 뜻하는데 이곳을 내주면 러시아가 서쪽으로 진격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어 우크라이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유럽 회원국들은 푸틴 대통령이 전장에서 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평화에 이르길 원치 않는다. 협상하려는 실질적인 의향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 등을 통해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에 약 153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산이 예탁된 국가인 벨기에가 자산 몰수에 해당한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회장님, 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최초 종전안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갔더니 우크라이나의 반발로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그 수정안을 가지고 미국 특사단이 푸틴 대통령하고 5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는데 빈손으로 끝났어요. 자, 쟁점은 영토죠, 지금. 그렇습니다. 쟁점은 영토인데 지금 전쟁은 우크라이나 군인과 러시아 군인이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종전협상에는 젤렌스키보다 트럼프가 계속 나오죠. 예. 이 부분이 참 약소국의 아픔 또 강대국 정치 현실을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애초에 이게 지금 5시간 크레물린 궁에서 모스크바에 가서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그렇죠. 거죠. 영토 조항과 또 안전 조항에 대한 합의를 못해서 예. 이 부분은 장소도 좀 부적절했어요. 그 모스크바에 가서 한 것 자체가 모스크바에 간 것 자체가 잘못됐고 협상 전략도 미국이 28개의 협상안을 최초 협상안을 갖고 우크라이나와 함께 이제 플로리다에서 그 트럼프 별장에서 조정해서 20개로 줄였거든요. 19개, 20개 줄였는데 이것이 다 노출된 거예요. 러시아로 봐서는 28개 항이 좋은데 러시아한테 유리한 8개를 줄였으니까 당연히 모스크바에 가면 푸틴이 받겠어요. 모스크바가 안 받죠. 예. 그런 부분에서 협상 전략도 28개 항을 공개했다가 20개로 줄이는 그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 환경이에요. 뉴스 보도를 통해 나왔지만은 그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 지역의 전황이 지금 러시아에 절대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80%를 지금 점령했잖아요. 요새벨트를 다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으로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 협상 질질 끌면은 거의 항복에 가까운 종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입장을 강력히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교착 국면을 갖고 있는데 이 지금 보면은 푸틴이 좀 영악해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푸틴이 압박하는 거는 경제 제재잖아요. 그렇죠. 석유 수출 제재인데 이걸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나라가 튀르키예하고 인도였거든요. 지금 협상하는 중에 인도 가가지고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 미국하고 EU가 유럽이 우리를 제재해도 우리 석유 팔 때 있어. 이걸 내놓고 압박을 가하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협상의 시작과 협상의 마지막 어떤 지금 모습은 대단히 미국과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고 푸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기분이 나쁘겠어요. 푸틴을 압박하고 있는데 푸틴이 인도에 가서 지금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데 인도도 미국과 지금 사이가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도와 사이가 안 좋죠. 왜냐하면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하고 있는데 그 제재에 구멍을 냈거든요. 제재에 촘촘한 구멍을 구멍을 크게 낸 게 인도인데 인도에다가 미국이 화가 나니까 트럼프가 50% 관세를 매겼어요. 그렇죠. 예. 인도가 인구가 세계 1위 인구 대국인데 예. 인도는 특별히 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에서 지방정부 권한이 세요. 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게 좀 인도가 그런 입장이 있는데 푸틴하고 이제 다시 정상회담을 해서 이 경제협력, 무역협력뿐만 아니라 국방협력까지 논의하고 있으니까 트럼프로서는 유럽 국가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협상 환경에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푸틴 대통령이 미국 특사단하고 5시간 정도 협상 이후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돈바스뿐 아니라 흑해 연안까지 해방하겠다. 자, 돈바스만 갖는다 이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더 갖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돈바스 지역은 루비오 장관의 말에 따르면 30에서 50km에서 지금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바스 전체 지역에서 지금 한반도의 한 7, 80% 되는 그런 면적이죠. 거기에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면적.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미 80%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트럼프의 최초의 제안에 보면은 점령하지 않은 20%까지도 러시아에 넘기겠다 했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은 그게 마음에 들었던 거죠. 예. 돈바스 전체를 주겠다 했으니까. 예.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다 준다 해놓고 예. 왜 지금 수종 안에는 빠져 있는 거죠? 빠져 있는 거군요. 빠져 있으니까 예. 다 준다 했는데 너 협상을 안 주면은 협상을 통해서 안 주고 그냥 군사적 힘으로 차지하겠다는 것을 보이는데 그 플러스 지금 그 흑해 연안 지역을 다 이제 군사적 힘으로 점령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죠. 야심찬 좀 야욕을 드러낸 건데 크림반도는 이미 점령했는데 크림반도에서 돈바스 지역까지 이어지는 그 연안 지역이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생명선이에요. 왜냐하면 예. 주요 항구들이 그렇죠. 이 흑해를 나갈 예. 완전 우크라이나를 봉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그 도네츠크 지역을 80%를 점령했습니다. 요세벨트 상당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 역사로 볼 때 80%를 점령하면 다 달라. 이게 합리적인 지금 압박입니까? 군사적으로 80% 이전 같으면 전쟁사에 80% 점령 당하면 거의 항복해야 되는 수준이죠. 뭐 물론 그 지역이 중앙 전체적으로는 보면 다르지만은. 예. 근데 이 부분이 역사적으로 사례를 보면은 우리 그 외교사, 전쟁사, 20세기 전쟁사에서 가장 비난받고 있는 협정이 미넨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뮌헨 협정. 예. 아시죠? 예. 1938년에 히틀러가 체코를 침략해서 영토를 강점해 가니까 예. 그 체코는 그럼 강점했던 그 지역은 체코 지역은 그 히틀러에게 주겠다.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 이태리가 약속을 해요. 예. 그것이 미넨 협정이에요. 예. 그러고서 이제 완전한 평화가 왔다 유럽에서. 그때 영국 수장이 체인벌린이죠. 체인벌린이 그거 잘했다고 영국에서 대대적 환영을 받았는데 예. 결국 그걸 먹고 나서 나치 히틀러가 보니까 예. 이거 힘으로 하니까 되더라 하니까 체코만 먹고 나니까 재밌잖아요. 예. 폴란드를 침략을 해요. 예. 폴란드 것도 먹으려고 하니까 이거 잘못 협정했구나. 예. 그때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에 도왔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영토를 점령했을 때 한량하고 이런 부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나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지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도네츠크 지역 네. 80% 정도를 점령했고요. 자, 루간스크 지역까지 다 돈바스 가져가겠다는 뜻이고 그렇죠. 예. 더 나아가 크림반도까지 지금 갖겠다. 이런 크림반도는 이미 먹었죠. 예. 2014년에 크림반도를 독특한 방법으로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예. 자치정부를 씌워서 자치정부가 러시아 정부의 합병을 원한다 해서 하루 만에 크림반도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거기에서 흑해 연안을 따라 있는 모든 지역을 러시아가 통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좀 궁금해집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빈손으로 회담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플로리다에서 미국 특사단과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다시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현지 시각 4일이니까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근데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금 만난다고 해서 어떤 결론이나 어떤 협상력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예. 우크라이나가 양보해서 젤렌스키가 굉장히 취약한 입장이거든요. 국내 정치적으로 취약해져 있고 예. 비서실장이 가장 오른팔 같은 뭐 어떻게 보면 양팔 같은 비서실장이 부패 혐의로 구속됐고 그렇죠. 해임됐고 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압박을 가하고 전황은 불리하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이분은 굉장히 양보를 해서 20개 항을 만들어줬는데 사실 푸틴이 퉁쳤거든요. 그런 예. 협상은 못 받겠다. 예. 전쟁 계속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예. 그 트럼프는 그러면 앞에 삭제했던 9개 항을 우크라이나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크라이나 받을 수 없고 예. 이 속에 또 중요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EU와 미국과의 갈등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예. 나토 국가와 미국과의 갈등이 드러나는데 예. 프랑스 마크롱 총리는 대놓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우크라이나 정부를 배신할지 배신할 모른다. 수도 있다. 독일 네. 지도자들 또 EU 지도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제 마침 그 나토 회가 32개 나라 중에 어제 11개 나라의 국회 대표단이 왔어요. 제가 예.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걱정들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야토 국회 대표단의 그 단장이 야르노 림넬이라고 핀란드 예. 저 국회 의원이신데 그 지금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행복지수 1위 나라인데 예.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 막 내려갈 것 같아요. 예. 이분들도 그 많은 그런 걱정을 하고 특히 그 나토 의회 국가 지도자들은 왜 북한이 러시아를 도왔느냐 왜 북한이 러시아를 이 부분에 도왔느냐? 북한이 러시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관심을 가졌고 러시아의 어떤 침략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막아야 된다는 당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막지 못한 상황에 대한 그런 입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심각한 물증. 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유럽연합 입장에서 새로운 제안을 내놨어요. 러시아의 동결 자산 이게 231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걸 활용해서 우크라이나에 2년간 153조 원을 지원하자. 이런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고 하나 더 있습니다. 벨기에가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유럽연합 편인데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벨기에도 반대했고 사실 그 친러시아 정권이 헝가리 예. 또 집권을 했죠. 벨기에가 반대한 이유는 그 제안서 내용이 법률 제안서죠. 예. 법적 검토 제안서를 내놨는데 그 러시아 자산을 동결한 자산 전체가 한 231조 원 우리 돈으로. 231조 원. 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빌려주자는 안이 한 145조 정도 되죠. 예. 153조. 153조. 예. 153조 정도 되는데 예. 이 돈이 벨기에 은행에 벨기에 예치되어 있어요. 아, 벨기에 예탁이 되어 근데 벨기에가 이 돈을 그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원해서 인출하게 될 경우에는 예.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러시아와의 대규모 소송, 엄청난 큰 소송이 걸리게 되고 소송이 러시아가 우려가 지금 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유럽 국가가 벨기에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벨기에가 선뜻 나서기 힘든 법률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벨기에가 이 법률 문제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클리어 될 때까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두 가지네요. 하나는 소송 우려, 두 번 보복에 대한 걱정.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유럽이 2년간 153조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게 무기를 살 수 있는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유럽연합의 압박이 푸틴 대통령을 좀 움직일까요? 어떻습니까? EU의 압박은 푸틴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지만은 예. 트럼프에 대한 어떤 심각한 어떤 압박으로 봅니다. 배신하지 말라. 우리는 끝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우크라이나의 패배에 항복에 가까운 그런 평화 조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크라이나 계속해서 항전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가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예. 물론 그것이
전쟁을 하는 데 대한 비용도 되고 우크라이나 복구에 대한 비용도 되는데 어쨌든 이거 푸틴에 대한 압박도 돼요. 예. 푸틴이 거의 반응을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예. 푸틴은 여기에 대한 예민한 입장을 보였습니다만 푸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럽이 우리와 싸우고 싶어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지금 당장 준비가 돼 있다. 그 문제는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푸틴이 내놓은 거예요. 예. 나토 국가들이 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직접 보내서 지원하는 데 대해서 예.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두려움 해소 방법이 뭐냐? 너희들은 핵이 없지 않느냐? 물론 미국에 핵우산이 있지만 뭐 프랑스도 핵이 있고 영국도 핵이 있지만은 핵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예. 간접적인 메시지 흘리면서 예. 나토 국가가 EU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을 막아왔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 목소리를 다른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준비돼 있다는 준비돼 것은. 있다. 네. 아. 그 군사적 지원, 직접적인 지원은 또 안 되고 예. 우크라이나 돕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군사위원장이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서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대응할 거다. 이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선제 공격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다른 의미보다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직접 병력을 투입해서 도와주겠다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후방 지원, 예. 특히 무기 지원, 예. 또 정보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무기 같은 것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공격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푸틴, 러시아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이유는 거죠. 조금 억울해요.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유럽 예. 국가들이고 또 예. 미래에 고통받을 수 있는 대상이 유럽 국가인데 협상은 미국이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미국이 유럽 입장을 잘 반영하지 않아요. 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피해와 또 예상되는 피해, 미래 피해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전쟁기념 사업에서 만나는 유럽의 지도자들, 나토 군 사령관도 왔다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미국에 대한 어떤 좀 드러내놓고 하지 않지만 불만 이런 것이 굉장히 누적돼 가니까 그래서 나토 방위는 미국을 제한 나토 국가들이 해야 되겠다. 방위비 올리고 우리 스스로 이제 미국에 의존하는 근데 방어 그건 체계. 미국이 계속 요구했던 거잖아요. 방위비 올리라고. 그렇죠. 그런 유럽도 어쨌든 그러한 방향으로 국가의 또 국방 정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빈손으로 끝난 러시아와의 협상에 대해서 괜찮은 협상이었다. 또 자화자찬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트럼프 말 중에 푸틴 대통령이 종전을 원하고 있다. 이 말이 저는 좀 마음에 와닿거든요. 자, 앞으로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근데 푸틴이 계속 트럼프를 기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만하고 있다. 예, 지금 또 뭐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 우리가 군대 철수할 의사도 표시했다. 표시 안 했거든요. 군대를 보내지 언제 의사를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전쟁을 예. 시작했고 또 지금 또 전쟁을 종결시키고 싶다. 예. 이렇게 그는 그 트럼프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 그래서 전쟁 종식에 중재를 쓰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예. 트럼프 듣기 좋은 어떤 미사역으로 던져요. 외교적인 예. 언어를 던지면 트럼프는 뭐 거기 자아자체적으로 성과가 있었다 이야기하는데 좋은 회동을 했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저는 볼 의미가 때는 있었다는. 계속 그 푸틴의 이야기에 푸틴의 외교적 메시지에 좀 기만당하고 있고 기만당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또 본인이 기만당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의미 있는 대화였다, 의미 있는 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제가 느낄 때는 지금 푸틴이 노리는 건 딱 그것이 일단 젤렌스키 정부의 전복이에요. 젤렌스키 정부의 전복, 교체. 예. 그리고 거의 우크라이나가 거의 반영구적으로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러시아의 이성국가 정도 수준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 전략적인 의지를 갖고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의지를 우리가 간파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백승주라는 전략가도 이해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왜 그걸 자꾸 눈 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을 보면은 예. 그렇게 보이죠. 미넨 회담을 기억하는 이 유럽 국가들 볼 때는 지금 조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양보하게 되면 중요 지역을 양보하게 되고 우크라이나 전체가 친러 국가가 되면 그럼 우크라이나에 붙어 있는 지금 자그마한 나라들 발트 상국이죠. 에스토니아라든지 라트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뭐 저 라트비아 가보면 거리에 막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같이 전쟁하자고 이렇게 많은 구호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지금 폴란드라든지 인접한 옛날 그 구소련권에 있던 국가들은 안보적 불안이 크고 유럽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항복에 가까운 종전 협상은 안 된다는 거이 되고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다시 침입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안전장치를 만들어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뭐 예민한 문제면은 예. 나토 군 또 유럽 군대가 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 평화 또 유지군. 미국과 예.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미국과의 방위 조약처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확고한 양자 방위 조약이라든지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안심할 수 있는 재침 방지, 추가 침략 방지의 안전장치가 없으면은 유럽은 반대할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장치가 필요한데 미국이 그걸 오케이 할까요? 승인하겠습니까? 그 지금 내놓는 게 첫 번째 트럼프 내놓은 구상 28개의 1항이 뭐냐면은 예. 우크라이나는 독립국이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전보장에 대해서 미국이 또 참여하지 나토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영구히 가입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안전보장도 받지 못하고 점령 지역 플러스 알파 지역을 양도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보고 유럽은 좀 굉장히 배신감 또 분노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유럽연합이나 나토가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지금 무기를 살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주는 거 외에 다른 카드가 있을까요? 미국의 의지가 중요하죠. 미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예. 미국 의지, 나토 의지가 침략 전쟁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의지가 드러났지만은 예. 그 전황을 바꿀 수 있는 그 차원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하면 달라지죠. 그리고 푸틴이 지금 전황이 불리하면 저렇게 못 나오는 거예요. 전황이 굉장히 유리하니까 그렇죠. 그 시간만 끌면은 전체를 점령할 수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지금 미국 플로리다에서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번에 베네수엘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지상 공격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준비된 뉴스 보시고 덕후 이어가겠습니다.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현재 격침할 선박을 찾을 수 없어 잠시 멈춘 것일 뿐 마약 밀수선에 대한 공격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약 의심 선박에 대한 2차 공격으로 생존자를 사살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의 작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2차 공격 명령자라고 밝힌 브래들리 사령관을 지지한다고도 했습니다. And we do in this case and all these strikes, they're making judgment calls and ensuring that they defend the American people. They've done the right things. 트럼프 대통령도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마약이 크게 줄었다며 거들었습니다. You may say one thing that drugs coming in through the sea by sea are down 91%. 그러면서 이런 공격을 지상에서 하는 게 훨씬 쉽다며 이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콜롬비아 내에서 활동하는 마약 제조 시설 등을 직접 타격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베네수엘라는 마약 밀수 의심 항공기를 격추했다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라레스 베네수엘라군 전략작전 사령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와 지상에서 불타고 있는 비행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호출 절차에 응하지 않는 등 마약 밀수 같은 범죄를 위한 표적으로 판단해 격추했으며 격추 항공기는 올해 27대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자,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게 사임해라,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뭐 당연히 겁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상 공격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현실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트럼프가 마두로 대통령하고 뭐 분위기는 좋았다 그래요. 전화해서 예. 마두로 대통령에게 두 가지를 제시했죠. 최후 통첩을 일주일 주겠다. 일주일. 사임하고 망명해라. 예. 이렇게 하니까 마두로가 그 생각해 보겠는데 그러면 이제 2020년에 이미 트럼프 1기 대통령 시절에 그 마두로의 측근 참모들 100여 명을 마약 혐의로 형사 기소를 했어요. 예. 그래서 마두로는 그럼 내한테 기소한 내용들, 나와 내 친척들 또 참모들 100명 기소를 사면해달라. 사면해달라. 사면해달라는데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해서 뭐 하나 주고 하나를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목숨에 대해서는 망명하라니까 목숨은 보존해 주겠는데 형사처벌은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지금 트럼프로서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침략 전쟁으로서 규정해서 국제사회의 정당성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것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그러면 도덕의 문제거든요. 국제적인 도덕의 문제에서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판하면서 직접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군사작전 해설 경우에는 그것도 하나의 침략 전쟁이 아니냐. 그렇죠. 이런 국내외의 여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피하려고 하니까 그건 마두로 정권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베네수엘라 나라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범죄 집단, 범죄 마약과의 전쟁이다. 마약 단체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해상에서 벌이고 있는 작전도 마약 운반선에 대한 공격이고 그렇죠. 마약 운반선에 대한 공격보다는 마약을 생산하는 기지라든지 판매하는 그저 지상에 있는 마약 관련 시설들을 공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 지상작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일주일간 이제 트럼프 요구를 안 들으면 지상작전 할 준비를 좀 다 해놨죠. 한 15,000명 정도 이미 임전태세를 갖추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속보 제가 오늘 어젠가 들어온 뉴스를 보면요. 미국 상원이 의회 승인 없는 베네수엘라 지상 공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게 통과가 돼도 통과가 되면 군사 작전에 제동이 걸립니까? 결의안이 하나의 그 미국의 법하고 기존에 있는 전쟁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되는데 예. 충돌하게 되면은 미국 전쟁법이 우선이 될 겁니다. 전쟁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은 대외 정책을 위해서 2개월 동안 미국의 군사력을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2개월 동안. 예,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그때 철수해라고 결의를 한다면은 예. 1개월 안에 철수해야 된다. 예. 투입해서. 1개월 내에 철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총 미국의 대통령은 3개월 국회와 정도. 관계없이 3개월간 대외 정책의 군사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결의안이 그래서 그런 대통령의 고유 권한, 전쟁에 관한 고유 권한을 제어하지 못할 걸로 보는데 그러나 상징성은 있죠. 이 부분이 상원에서 의결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도 좀 생각할 점은 있지만 그러나 트럼프의 의지가 있다면은 전쟁법에 따라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마약과의 전쟁이 아니라 마두로 정권의 붕괴인 것 같은데 앞서 리포트를 잠깐 보니까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콜롬비아까지 겨냥을 했습니다. 왜 또 콜롬비아까지 겨냥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주장을 예. 논리를 좀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필요하죠. 우리는 지금 마두로 정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예. 미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마두로 정권뿐만 다른 나라의 정권도 마약과 관련돼서 우리는 공격한다 해상에서 있어. 그래서 그 하나의 지금 하고 있는 군사 작전에 대한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에서 마약선이 떴다고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고 또 그것이 콜롬비아 사실 좌파 정권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중남미에 있어서 모든 정권에 대해서 마약을 구실로 마약을 하나의 명분으로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만든 거죠. 명분 쌓기고 예, 명분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약간 꼼수 전략으로 그렇죠.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상원도 이렇게 결의하고 예. 국제적으로 그 러시아 비난하더니 똑같이 침략 전쟁 아니냐 이런 비난을 피하려면은 명분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예. 명분이 뭐냐? 마약과의 전쟁이다. 마약과의 전쟁이다. 자, 마두로 정권은 지금 물러설 어떤 뜻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안 베네수엘라 관련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지상 예상을 작전이 하십니까? 전개되면은 예. 마두로 정권은 어쨌든 뭐 게릴라전을 통해서 저항할 수 있지만 저항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걸로 봅니다. 미국 지상 작전이 하면은 결국은 이전에도 뭐 파나마에서 노레가 정권을 체포해서 간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베네수엘라가 뭐 좀 또 파나마하고 좀 다른 국가 사이즈를 갖고 있지만은 지상 작전이 전개되면은 마두로 정권 붕괴는 뭐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자, 언제 지상 작전이 재개가 될지 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로 얼어붙고 있는 중일 관계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뉴스 보시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서우드공항.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관광지인 일본 오사카로 가는 항공편이 하루 4편에 불과합니다. 성수기 대비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다음 달 일본 전역으로 향하는 항공 편수는 900여 편, 무려 16%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7일을 기준으로 이 취소 항공 편수가 불과 이틀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권 가격도 우리 돈 10만 원대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820만 명, 일본 방문자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내년 3월까지 일본행 항공편을 더욱 줄일 것으로 알려져 타격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입니다. 문화예술 부문에서 이른바 한일령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항저우와 베이징에서 공연 예정이었던 뮤지컬과 상하이에서 일본 가수 공연도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해당 가수는 어제 아침 공연 취소 요청을 받았다며 믿기지 않고 말문이 막힌다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심정을 남겼습니다. 일본 총리가 사과할 때까지 반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중국의 선언이 점차 현실화돼가면서 중일 갈등이 해결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중국은 결국 일본 총리의 사과를 받아내겠다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일본 총리가 사과를 할까요? 지금 다카이치 정부가 총리가 직접 사과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이 부분은 정부 간의 갈등이 민간의 어떤 교류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은 예. 다카이치가 던진 그 메시지는 그 대만에 무슨 유사 사태가 나면은 자위대가 자위권을 발동하겠다 이런 그렇죠. 입장인데 중국으로서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데 다카이치도 그거에 따라서 지금 미국도 대만 TRA 대만 관계법을 좀 심화시키는 예.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이 다카이치 그 발언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배경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죠. 그래서 예. 중국이 그걸 간파하고 이제 대응하는 건데 예. 이 동북아의 냉전 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 전략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 다카이치가 그러면 대만 유사시에 일본은 전혀 수수방관하겠다고 입장을 바꿔야 되는데 예. 그건 중국 문제고 중국 국내 문제다, 예. 중국 내부 문제다 이렇게 돌려야 이게 완전한 사과가 되는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다카이치가 사과를 원론적으로 하지 않을- 예. 옛날 중일 관계 수교 정신 뭐 이런 걸 강조하면서 슬쩍 이제 한발 계속 지속적인 어떤 충돌은 좀 양국 관계 바람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겠지만 대만 발언은 철회하는 순간 다카이치의 어떤 국내 정치 기반도 상당히 타격을 받고 또 그게 또 미일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다카이치가 공개적으로 대만 발언을 이렇게 양보할 사과할 것이 수는 없다. 사과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대만, 그 타이완에 가까운 자위대 기지에다가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이 계획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이거 맞습니까? 발언 또 있는데 이게 예. 지난해 발표했죠. 그 일본이 한 11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예.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 이건 사실 군사적으로 예민하게 대응할 사안은 아니에요. 물론 중거리 미사일이 그 무엇을 타겟을 하냐. 예. 러시아도 그게 항의했어요. 거기 예, 중거리 예. 미사일 발사 기지가 생기면은 예. 중국과 극동 지역과 중국의 어떤 위협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미사일이 그 섬에 있거나 일본 본토에 있거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예. 그 위치가 그렇게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은 요즘은 투발 거리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제 대만하고 가까운 지역에 110km 떨어진 지역에 섬에다가 그걸 설치하니까 여기 이제 대만 유사시의 자유권 문제하고 연결되어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중국에 좀 자극을 주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쟁 기념관 소식 한두 개 더 알아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일 날 나지 포럼이 열리죠? 예. 이번에 주제는 뭡니까? 다시 포럼이 상당히 그 KBSN의 도움을 받아서 예. 늦게 만들어진 포럼인데 상당히 예. 관심을 많이 끌고 있어요. 예. 원래는 지난 11개월간 쭉 진행하면서 했던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예. 25년 정세를 종합 평가하고 예. 26년도 정세를 전망하고 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글로벌 중동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문제 이런 문제 짚고 한반도 문제 짚고 예. 전망하고 또 우리 안보 과제는 뭘까 식별해내는 하나의 종합판 되겠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자, 용산 특강을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KBS 라이프하고 전쟁 기념관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 용산 특강은 회장님에서 직접 강의를 제가 하신다고 하네요. 직접 그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 그것이 예.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때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푸틴의 욕심은 이거다. 전략은 예. 젤렌스키 정부 붕괴시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체를 친러국가 만드는 거다. 이렇게 예.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예. 여기 우리 안보에 보면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은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강화되고 냉전 구도가 굉장히 심화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국제 질서에 편승해 가는 것이 우리 약소국 작은 나라들의 운명인데 우리가 편승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런 심화되는 냉전 구도를 좀 깨는 방안, 쉐이빙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주장을 제가 할 겁니다. 오늘 밤 10시죠. 네. KBS 라이프에서 저희가 녹화 방송으로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주 전쟁지원사업회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